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 융합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조남익 교수입니다. 2024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공청회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시청하신 일부 정책 분야와 총괄 분야 투자 방향에 이어 2부에서는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투자 방향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ICT 융합전문위원회가 소관하는 ICT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나노 분야 투자 방향 공청회입니다. 먼저 오늘 심층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패널 토론 좌장은 제가 맡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 발표와 토론을 위해 역시 ICT 융합전문위원회 위원이신 오재철 위원님, 아이온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세종대학교 최영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오재철 위원님께서 ICT 소프트웨어 분야를 발표해 주시고 다음으로 최영진 위원님께서 나노 분야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 후에는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질문란에 꼭 말머리 선택을 ICT 융합으로 해주시고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재철 위원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목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도 주요 정책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의 투자 현황, 그리고 저희가 국가 R&D 측면에서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사점을 통해서 도출되어진 2024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방향, 그리고 투자 방향 이후에 이런 투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화할 것이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 효율화 방향, 이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정책 목표입니다. 주요 정책 목표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ICT 주력 분야 세계 시장 선도와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변화 촉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왼쪽에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ICT 전략 기술에 대한 주요 패권 경쟁의 심화라고 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기술 패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ICT 분야가 산업, 사회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빨리 촉진할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두 번째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술 패권 대응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안보 주요 전략 자산이자 디지털 전환 핵심 동력인 ICT 주력 분야를 세계 시장 선도를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겠고요.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의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 특히 인공지능, 통신, 양자 등 ICT 필수 기술 기반에 대해서 공공주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산업 그리고 다양한 민간의 역량을 집중해서 특히 그 이종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융합 활용을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술 패권 대응에 대한 첫 번째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자 국가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반도체 분야인데요.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하는 것을 두 번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그리고 이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조성 그리고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CT 패권국 도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략적 투자 분야 또는 임무 지향형 또는 기술 축적형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R&D를 추진을 해서 ICT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성과 확산 및
성과 확산 및 여건에 관련되어 있는 조성 그리고 고급 인력 공급 추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또 하나의 주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디지털 전환 촉진이라고 하는 거대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고도화입니다.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클라우드 기술 고도화, 공공 민간 클라우드 대전환을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국가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핵심 기술 확보, 그리고 그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큰 두 가지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현황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평균 26.6% 정도의 확대 폭으로 정보 R&D 투자 내 비중 확대 중인 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큰 투자를 확대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 기술 내재화가 핵심 기술 내재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융복합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사점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등에 대한 패권 경쟁, 그리고 이에 따른 굉장히 다양한 공급망, 안보 위협 대응 및 핵심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두 외산 기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성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그리고 ICT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전략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앞으로 꾸준히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하는 것을 그 시사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융복합 디지털 신산업 활용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큰 시사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진국 대비 기술이 저조하고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클라우드,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투자 현황, 시사점 그리고 정책 목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적인 혁신 기술, 선제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상융합 경제 가치 창출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전적 혁신 기술 선제적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목표는 글로벌 기술 선도입니다. ICT 주력 산업 주도권 강화를 위해서 AI 반도체, 6G, 양자 등 도전적 혁신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앞서 말씀드린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초격차 산업 관련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요즘 아시는 것처럼 GPT 테크놀로지, 챗 GPT라고 얘기하는 GPT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GPT를 포함한 차세대 핵심 기술 투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난제 해결 그리고 융합, 원천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확보를 추진하는 것을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6G 조기 상용화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동통신 패러다임 전환 대응 및 핵심 기술 표준화를 선점하며 주요 기술, 부품 내재화 등 현재 국내 기업 및 공공부문에 갖고 있는 기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현재 2024년도의 투자 방향의 양자 분야는 한국형 양자 컴퓨터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총 50큐비트급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자, 통신, 센서 분야 등 양자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자 기술은 국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생태계 절반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사이버 위협의 능동적인 대응을 사실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클라우드까지 모두 담보해내야 되는데요. 이러한 핵심적인 보안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핵심 기술 확보 및 데이터 활용 관련되어 있는 보안 기술을 개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그 ICT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보다 잘 활용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끔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도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미디어, 컨텐츠 굉장히 다양한 ICT 기술을 어떻게 하면 융합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 올 메타버스 기반의 환경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과 다양한 산업의 기술을 융합, 저희가 보통 웹 3.0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웹 3.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블록체인 핵심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는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또는 타 기술 또는 타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개발 지원을 통해서 차세대 클라우드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선제권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분야는 문화 컨텐츠 IP 확보, 디지털 자산 보호 기술,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투자 효율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정할 것이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효율화 방향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ICT 핵심 인력 양성 그리고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기반 강화라고 하는 큰 틀을 두고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인력 양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민간 수요 맞춤형 기술 개발 그리고 인력 수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ICT 핵심 인재 양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고급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핵심 거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대학에 있는 경우라면 ITRC, 대학 ICT 연구센터죠. 확대 개편 그리고 해외 선도국 간의 인력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고급 인재의 양성을 하고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IC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수요가 가장 중요한데 ICT 기업 수요에 기반한 융합 과정 확대 그리고 공동 운영, 산학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민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투자 효율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주요 정책 목표와 수요를 반영한 투자 방향도 설정하였는데요. 가장 큰 것은 디지털 전환 대응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모든 전 산업과 공공 부분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공통 기반 기술, 예를 들자면 AI, 차세대 통신, 클라우드 등 이러한 공통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 효율화 및 성과 연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종료 예정 사업 중에서도 AI 상용화 등 산업 분야에 대한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민간 기업 수요 중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그 성과를 더 만들어내고 더 디벨롭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ICT 기술 트렌드 반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R&D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프로그램형 R&D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R&D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함으로써 기존 사업 간에 있었던 또는 일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통합, 구조 개편 그리고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투자 효율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최영진 위원님께서 나노 분야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노 분야 R&D 투자 방향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분야는 나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확보를 통해 나노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초격차 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나노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나노 기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나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19년 현재 85.7% 수준인 나노 과학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93%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나노 융합 산업의 매출액을 143조 원에서 200조 원까지 증대시키며 나노 융합 기업의 수를 808개에서 1,500개까지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나노기술 산업화 촉진 및 미래 사회 선도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나노팹 인프라의 지원 기능과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 국제 표준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노 분야 투자 현황 및 시사점입니다. 2001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우리 정부는 나노 분야 R&D에 대해서 꾸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최고 선도국인 미국 대비 85.7%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첨단 나노 기초 원천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년 꾸준히 나노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는 등 어느 정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노 전업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의 내리기에 나노 기반의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나노 전업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나노 전업기업의 비중이 2019년도 대비 2021년도에 소폭 감소하는 등 나노 융합 산업의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노 융합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노 기술의 산업화 촉진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나노 분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도 투자 방향은 수요 공급 간 생태계를 강화하고 나노 기술을 디딤돌로 하여 국가 전략 기술의 초격차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나노 기술 확보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창의 도전적 기초 연구를 확대하고 품목 연계형 나노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나노 기반 이슈 해결형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등 유망 나노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미래 감염병 대응, 탄소 중립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 적용을 위한 원천 나노 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초저전력, 고성능 나노 소재 및 나노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해 미래 전략 산업 수요 창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나노 원천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기술 수요 기업의 참여 유도를 통해 기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나노 원천 기술의 산업 수용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천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미래 나노 기술 및 제품을 지속 개발하고 공급 수요 기업 간의 기술 간극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의 우수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하고 제품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며 나노 기술의 성능 검증 및 규제 대응 지원 등을 통해 나노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 친화형
국가 인프라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나노 생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노 연구 및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노팹 시설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산학연 협력 연구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 및 산업 발전의 근간인 실무 지향형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 및 인증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나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주기적 나노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투자 효율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R&D 기초 원천 연구 성과의 산업계 연계를 촉진을 위해 부처 간 수행 주체 간 협력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급 수요 기업 간 또는 대학 연구소와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스케일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소재 고품질 대량 생산 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계 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간 이어달리기 R&D 등을 통해 성과 확산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 기업의 참여 확대, 기술 개발부터 시험 인증 및 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 등을 통해 R&D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나노 분야 투자 방향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오재철 대표님 그리고 최영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시청자 중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정보 체계 구축이 클라우드로 기반으로 변하는데 현재 정보 보안 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보안 체계 연구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재철 위원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투자 방향에 이제 정보 보호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공공, 민간 그리고 클라우드를 전부 포괄하는 사이버 위협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데이터 활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안 기술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이 전산 인프라 또는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인프라가 모두 클라우드화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역시 저희의 투자 방향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좀 스페시픽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ICT에 관련되어 있는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 이 클라우드와의 융합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기술 개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도화 또는 이런 국내에도 이미 공공과 민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법령, 규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R&D뿐만 아니라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21년도 9월 달에는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연구,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지원, IoT, 블록체인, 뭐 AR, VR, 게임 이런 융합 서비스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융합 서비스들은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기초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정보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 융복합 측면에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 관련 보안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확대를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개인정보의 유노출, 위험 최소화, 그리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확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통신 네트워크, 양자, 그리고 정보 보호, 정보 보안이라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12대의 저희가 이제 주요 기술을 국가 R&D 측면에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품목이고 따라서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패널을 좀 토론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해 10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저희 ICT 소프트웨어 융합이랑 관계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양자, 사이버 보안, 방금 오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5개가 저희 이제 ICT 분야인데, 근데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챗 GPT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뉴스나 여러 이제 이 여러분들이 만나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챗GPT나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 어떤 국가 투자 방향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오재철 의원님께서 한번 아까 이거 설명해서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챗 GPT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제 AI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관심이 가져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아주 초등학생 레벨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급 엔지니어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서비스들이 도출되면서 이제 GPT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챗 GPT에 관련돼 있는 부분 때문에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챗 GPT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내에 계시는 많은 연구자 또는 국내에서 기술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모두 과연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챗GPT 같은 기술이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 그리고 걱정 그리고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부는 2020년도부터 이제 AI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미 AI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안에를 보면 AI 생태계 구축, 인간 중심의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최근 1월에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인공지능 초인류 강국 도약이라고 하는 아주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이 AI 기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정부 사이드에서 2026년까지 2,655억 원, 그리고 AI 스케일업이라든가 인공지능 기본법,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기술 수용성이나 또는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갖고 있는 데이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GPT에 관련되어 있는 챗 GPT와 같은 GPT 테크놀로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가 캐치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R&D 지원을 통해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핵심 기술 또는 위험성이 높은 또는 도전적인 아주 기초적인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민간에서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높은 서비스 또는 인공지능 활용에 관련되어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민간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그런 형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 해결 또는 그에 따른 융합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민간에서는 그것을 상용화하고 서비스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국가 R&D에 관련되어 있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난제 해결 그리고 융합 원천 기술이 무엇이냐? 그러면 챗 GPT와 같은 GPT 테크놀로지도 그 안에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초거대 AI 모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외에도 뇌모사 AI 기술 개발이라던가 또는 산업 공공 과학 난제에 관련되어 있는 집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또는 인공지능 융합 신규 제품 서비스 개발, 뭐 이런 것들,
좀 작게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에 관련돼 있는 융합 산업 기술 개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투자를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저 챗GPT를 뭐 여기저기 좀 쓰고 있는데 그 영어는 굉장히 잘 되고 그 어느 정도 지금 그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통할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글을 해보면은 좀 약간 느려지기도 하고 좀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거대 AI 모델을 만들고 그 챗GPT에서 오픈 AI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그런 그 거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데이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좀 그 규제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이미 뭐 규제 완화법 그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좀 그런 것들도 저희 고려를 해가지고 좀 잘 이렇게 저희 한글형 모델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그 나노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 토론을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나노 분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그 공통 기술로 보이는데요. 그 나노 기술에 대해서 정의와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최영진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에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을 제정했었는데요. 거기 법에 보면은 이제 나노기술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 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자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소재 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까지 포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나노미터 크기 범주라고 하는 것은 대략 1에서 100나노미터 사이를 의미하고 있고요. 특히 이 영역이 되면은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많이 발현돼서 단지 물체의 크기를 줄이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 이외의 것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는요. 반도체 분야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워낙 반도체 분야가 이제는 이슈가 핫해서 이제 많이 친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는 고집적 소자 생산을 위해서 이제 EUV라고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였는데요. 하도 이제 반도체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EUV 하면 그게 어떤 단어인지는 잘 모르셔도 이게 대충 아주 작은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그런 패터닝하는 장비다라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고지적 소자로 가면은 나노 패턴의 반도체의 패턴의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급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패턴 형성 장비, 요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리소그라피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쓰이고요. 다음에 또 ALD라고 해가지고 아토믹 레이어 디파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원자층 방막, 그러니까 나노 크기의 그 반도체가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어떤 새로운 물질을 증착하거나 이럴 때 원자층 두께에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원자층 방막의 증착, 그리고 또 그거를 패턴을 만들려면 깎아내야 되는데요. 그런 깎아내는 그런 공정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모두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요즘 뭐 앞서서도 이제 AI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AI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새로운 반도체 예가 뭐 인간의 뇌를 모사한 뉴로모픽 소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는 이런 그 소자들은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로 좀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필요한 신소재들은 대부분 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좀 친숙하지 않으실 거고요. 조금 더 친숙한 사례를 들자면은 소비재에 쓰이는 나노 기술들을 들면은 좀 친숙할 것 같은데요. 그 QLED TV라고 해서 이제 TV에 들어가는 양자점, 그리고 이제 우리 배터리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그런 나노 소재들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아주 뭐 양으로는 적은 양의 소재가 사용되지만 그 적은 양의만으로도 제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인다던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모더나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도 거기에도 이제 나노 크기 약물 전달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노 기술이 우리 첨단 기술에 특히 속속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앞에서 같이 토론한 인공지능 관련 말씀이 제일 와닿는데요. 사실 요즘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딥러닝이 모델이 커지고 아까 거대 모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전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심지어 뭐 우리 학교에서도 학부 내에서 어떤 학부가 갖고 있는 건물을 위해서 전기 공급이 옛날보다 뭐 엄청나게 뭐 몇 배가 늘어나 가지고요. 그래서 뭐 파워 플랜트도 교체하고 속안에 변전소도 다 교체하고, 그래서 이 딥러닝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머신러닝 연구, AI 다 중요한데 이렇게 전력 소모가 큰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뉴로모픽 프로세싱, 그래서 재료 새로운 재료로 만드는 새로운 반도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이런 NPU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의 개발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어서 좀 연관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나노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확산돼 가지고 독립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데요. 나노 기술이 여전히 이렇게 독립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기술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나노 기술이 이렇게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게 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나노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20년 동안 이제 나노 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연구해온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노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모든 산업의 첨단 분야에서는 나노 기술을 채용하지 않고는 뭐 얘기가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노 기술을 독립적인 어떤 정책으로 가져가지 말고 각 산업 기술이나 뭐 이런 데에서의 좀 첨단 부분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나노 기술이 그 산업 전반에 확산이 되게 된 그 과정들을 본다면은 사실 각각의 산업 내에서 항상 기술 혁신의 노력은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노력은 있지만은 대체로 해당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점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이 시도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산업, 과거에 이제 그 엔진 기반의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한다면 자동차 산업에서 혁신은 효율이 높은 엔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는 결국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자동차를 구동하고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점프업이 생기는 것처럼 나노 기술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산업 자체가 아니고 산업 밖에서 어떤 기술 개발이 산업적으로 임팩트를 주면서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배터리에 쓰이는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것은요. 애초에는 탄소 나노튜브를 연구자들이 20여 년 전, 거의 30년 전부터 이렇게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나노 연구자들이 그때는 이게 무슨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실리콘 쪽에서 그 반도체 쪽에서 어떤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전도성도 좋고 다른 물질들을 전하들을 잘 가둘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배터리 쪽에 적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주요한 그런 소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산업 분야에서 그 부분만의 혁신을 계속 생각을 한다면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나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스피로버되는 넘쳐나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향후 10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나노 기술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으로 넘어가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육성을 해서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나노 분야의 독립적인 어떤 정책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야 그런 것들이 다른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우리 정부에서는 나노 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나노 분야를 여전히 중요한 투자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노 기술을 정책적으로 따로 육성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고, 아까 중간중간 말씀하시면서 나노 기술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양자점, 퀀텀 답 얘기도 하시고 배터리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면은 이제 나노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TV나 그런 뉴스에 보면은 언론에 나노 기술 우수 연구 개발 성과들이 자주 소개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이거다 하고 손가락에 꼽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런 나노 기술의 성과라든가 아니면 이거의 중요성을 좀 널리 알린다든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노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이거를 이제 기술이 제품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은 나노 기술은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기술들하고 융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예들, 친숙한 예들, 양자점 TV, QLED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TV라고 하는 기본적인 백본을 갖고 있는 곳에 양자점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TV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리고 역시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기본 백본이 있는데 거기에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그냥 TV이고 배터리지 그게 나노 TV, 나노 배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노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나노 기술 자체만으로 제품이 된다기보다는 다른 백본 기술들하고 만나야지만 제품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나노 기술이라는 거를 일반들에게 설명하기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노 기술이 이렇게 제품으로 산업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좀 드물게 보여가지고 마치 나노 기술이 상용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산업 곳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저희가 이제는 나노 기술에 대해서 기대가 큰 만큼 어떤 이게 제품이 됐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상용화 사례 같은 게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아주 혁신적인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지는 않죠. 저희는 뭐 나름대로 QL이나 배터리나 뭐 그다음에 아까 그 모더나의 그 백신 딜리버리 하는 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혁신적인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일단 일반인들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그런 사례들이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아주 혁신적인 사례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산업 기술 곳곳에 이제 나노 기술이 스며들어 가긴 했지만 정말 산업의 판도를 나노 기술 때문에 산업의 판도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이제 갭이 어떤 거라고 하냐면은 뭐 뉴스에 보면은 뭐 최신 뭐 우리나라가 뭐 네이처 논문을 냈다, 뭐 사이언스 논문을 냈다, 뭐 이런 것들에 제가 언론 보도에 한 7, 80%는 아마 나노 기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이 별로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연구자들이 볼 때는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실제로 산업적 적용을 하려면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그러죠.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가격적으로 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드는데 좀 돈이 많이 든다든가 그래서 이런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성능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이 산업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렇게 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임팩트를 주는 것들이 크게 안 보이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24년도 투자 중점 방향에서 이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노 기술의 스케일업 역량을 좀 강화하자 이런 것들을 중점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투자를 집중한다면은 이제 가시적으로 그리고 실제 산업에서 어떤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그 제목 그대로 그 ICT 융합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 두 분께서 같이 대답을 기대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그 과학 채널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소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란 분들 채널을 많이 보는데 그 우리나라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그 기대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어떤 과학 채널은 뭐 한 구독자가 뭐 100만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것들을 만드나 이렇게 쭉 관심 있게 보면은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챗GPT 관련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원리가 뭔가 뭐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그거 조금 전에 많았던 게 제임스 웹 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우리 분야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거에 또 하나 바로 앞서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 정부 12대 국가과학기술에서 물론 양자 통신 다 있습니다만은 이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에 대해서 혹시 조금 그 두 분께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간에서 이 그 소프트웨어나 ICT적으로 그 좀 투자해야 될 것 방향 그런 것들이 뭔지 좀 우선 그 오재철 위원님께 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양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있습니다. 뭐 시청하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알겠습니다. 양자 기술은 양자 상태가 갖고 있는 이제 얽힘과 중첩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적용해서 정교하게 이제 이것을 구현함으로 해가지고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모두들 선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요 경쟁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국가들 역시 이제 양자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략적 투자 목표라던가 로드맵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뒤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 기술 목표, 로드맵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략이라던가 양자기술 특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족해서 정부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자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저희가 적용하다 보면 양자의 기술, 그러니까 양자의 얽힘과 중첩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제어를 통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의 형태의 기술 적용 분야를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팅,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구체적인 적용 분야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춘 기술 개발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양자 보안 이런 것들은 양자 통신 쪽에 이제 가까워진 거고요. 또 양자 뭐 큐비트라든가 이런 양자 컴퓨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주 그 정밀한 센서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센서에 관련돼 있는 이제 부분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제 집중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분야는 국가적으로 본다고 하면 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초선도국에 비교하자면 약간 여류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R&D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양자 기술 확보 그리고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활용 사례 창출 그리고 전문 인력 확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초선도국과의 국제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분야에서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양자 컴퓨팅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태계와 인프라, 저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1,000명 정도 수준의 이제 양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제 기반 투자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제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통신에 특히 양자 컴퓨팅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양자 우위에 있는 형태에 있는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실제로 양자 컴퓨팅이 올 때까지 올 수 없는 기다릴 수 없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 시뮬레이터라던가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들도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피해갈 수 없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ICT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혹시 그 소재, 재료, 장비 이런 면에서 좀 투자를 더 해야 된다거나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그 나노 쪽에서 제일 그래도 이제 양자 기술하고 관계가 많은 분들은 이제 양자 컴퓨팅입니다. 통신보다 이제 컴퓨팅 쪽인데 뭐 지금 우리나라가 50큐빗 양자 컴퓨터를 이제 컴퓨팅을 하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고요.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또 그거를 이제 좀 당겨가지고 제가 원래 목표가 27년인가 그랬었는데 뭐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우리 연구자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초 기술들이 많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다른 국가 전략 기술 대비 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조금 남긴 했습니다. 뭐 거의 다 됐고요. 해서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나중에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방송이 끝난 후에 이번 주 금요일 정오까지 질문의 장을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답변 드리겠고, 실시간으로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여기에 이메일 질문 올릴 수 있으니까요. 질문 올려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진행하시는 저희도 좀 불편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오재철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2024년 정부 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 및 기준 ICT 융합 전문위원회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